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도권 교육이 가르쳐 주지 않는 자본주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뭐 이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다면 노후나 이런 것들이 쉽게 보장이 된다. 앞으로 좀 편하게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뭐 학벌이나 뭐 그런 직업들이 사실은 뭐 진정한 자유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했었는데 왜 고민하게 됐고 결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어릴 때 운이 조금 좋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원래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닌데 고등학교 다닐 때 살짝 집안 가세가 좀 풀려서 그때 처음으로 뭐 과외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고 학교도 이제 뭐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시키는 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니다 보니까 살짝 거기서 마음 먹고 하면은 내신 올리기도 괜찮았고 수능 올리기도 괜찮았고 그런 환경에서 좀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 기준에 좋은 대학에 갔었고 거기서 정말 좋은 환경을 겪었고 정말 캠퍼스가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작은 학교였는데 모든 것이 너무 잘 갖춰져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 뭐 대장금이라는 용어가 좀 있는데 대통령 장학금의 줄임말이거든요. 요즘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계속 뽑고 계신 것 같은데 대장금이라는 이런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저보다는 더 뛰어난 친구들하고 좋은 환경에서 너무 행복하게 과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남들 하는 거 보니까 교수도 하고 의사도 되고 그런데 나는 뭘 할까? 나도 예전에 뭐 이 흑백 사진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고 막스 플랑크도 있고 아마 뭐 그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유명하신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하이젠베르크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죠. 오펜하이머 그런 영화도 있고 이런 사진을 공학도로서 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저도 교수가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교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제가 학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정말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버지 사업이 실패를 하고 집과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남는 게 없었죠.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저 혼자는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던 것들을 다 이제 바꿔야 되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화목성 여드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선생님이 뭐 이런 것들도 좀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여드름 자국이 아직도 제 얼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애들한테 주변의 애들한테는 뭐 말도 잘 안 하는 성격이니까 그냥 혼자서만 힘들어 했는데 이거를 뭐 1, 2년 정도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약간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철도 들면서 되게 성격이 약간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차가워진 느낌? 뭐 열정이라는 게 좀 사라지니까 차가워졌는데 약간의 이제 제 성격의 변화가 이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그냥 이제 꿈은 이제 접고 그냥 국내에서 나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그냥 대학원을 가서 그 중에서도 좀 페이가 괜찮고 직장 생활도 뭐 그냥저냥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국내로 그냥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약간 이제 경험에서 남는 것들이 일종의 뭐 저한테는 자본주의 첫 경험인데 우리 집을 당시에 경매라는 걸로 사갔잖아요. 이게 되게 그 와중에서도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뭐 붙이고 이러는 과정은 없었는데 그냥 무던히 그냥 어머님 아버님도 힘들어 하셨지만 경매라는 게 있구나. 그 와중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어른이니까 저희도 이제 다 컸으니까 뭐 그냥 대처는 되는 수준이라서 남은 건 없지만 그냥 그냥저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도 뭐 그렇게 재밌게 지내진 않았어요. 사실 원하던 분야도 아니기도 했고 연구도 재미없고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저냥 뭐 했는데 어찌어찌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괜찮았죠. 연봉도 제 기준에서는 뭐 괜찮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괜찮고 근데 계속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금해라 뭐 해라 하는데 적금 들면 나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할 만한 그런 뭐 건물주라던가 이게 될 수 있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이룰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적금만 들고 소득은 계속 모을 수 있는데 자산을 어떻게 쌓지? 뭐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말 그대로 현대판 자발적 노예로 지내게 될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왔죠. 애를 낳고 이제 주변 선배들을 보니까 뭐 다들 어느 정도 적당히 잘 사시는데 큰 걱정은 전혀 없으신데 특별히 잘 살지는 않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물려받은 분들 말고는 이게 좀 기준이 너무 제 기준에 너무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집을 제가 구매할 때가 되니까 이거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돈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에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다. 왜냐면 그때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그냥 하기에는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을 그냥 돈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인생이 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답을 모르니까 그냥 독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주 좋은 아파트들에 계시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을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든 좀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추적을 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저 나름대로 맨날 이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나 하다가 나름 이제 생각한 것들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놀라웠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제가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구매력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장면이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학교를 갈 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뭐 3,000원 정도 했다면 지금은 뭐 7,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짜장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나 베네수엘라처럼 이게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이제 진행되는데 나라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항상 존재를 하면서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약간의 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들도 뭐 쌀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현금을 실질적으로 자산이나 이런 걸로 치환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을 벌고 40을 쓰면 60이 남는데 돈을 더 벌어봤자 많이 써버리면 더 적게 남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건데 자동차나 우리가 뭐 비싼 취미, 뭐 명품 이런 것들을 소비할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을 안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는 구조로 자칫하면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댄 이분도 책이 참 재밌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가격과 가치가 계속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이제 광어의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근데 광어는 그대로 옛날하고 똑같아요. 맛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가치는 유지가 되는데 가격이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함에 따라서 대체제를 찾던지 뭐 가치는 비슷하지만 가격이 더 싼 걸 찾던지 뭐 그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산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 아닌 자본을 내 주변에 세워서 이게 자본주의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얘기로 해서 뭐 생산 수단을 가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노동소득을 통해서 저희가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동소득을 더 벌기 위해서 몸으로 일하게 되면 몸이 더 상하게 되고 결국은 가족을 지킬 수 없고 혼자 회사에 이제 시간을 바치면서 가족과는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러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부자들이 된 경우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부자 보고서를 참고를 많이 하는데 보통 상속이나 증여 말고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 말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이나 부동산, 금융투자로 자산을 형성한 경우가 많고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않은 이제 선택이라고 저는 당시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2개월, 3개월 책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본을 어떻게 형성할까? 사실 사람마다 특기가 좀 다르겠죠. 주식을 해도 되고 부동산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는데 제가 사업할 상황은 아니니까 통계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우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을 잘 못 벌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제가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게 많이 다루니까 그런 게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이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들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거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전세나 월세를 추월해서 떨어지기는 또 쉽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상황 말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이 좀 안정적인 것 같고, 거기에다가 통화량 M2라고 하죠. 그러니까 M2에 비례해서 아파트 가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느는 것이 확실하다면 부동산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 거죠. 물론 요즘은 코인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시작을 결정을 했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쳤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부딪혀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험들, 한 3년 정도 경험을 해보니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부동산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몇 가지 혜택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돈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되고, 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급함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저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이제 돈에 대한 얘기잖아요. 돈에 대해서도 부모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결코 조급해서 애들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길에 내몰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아주 작은 실패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성장을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20대에는 본인의 학력이나 스펙이 일종의 이제 본인만의 이제 트로피가 된다면, 40대부터는 자산과 건강이 그 사람의 이제 트로피가 되는, 가치관이 좀 바뀌는 거죠.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죠. 40대에는 주식을 어떻게, 자본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고, 어떻게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너 어느 학자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사람의 깊이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요. 공부만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데, 돈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노동소득, 취직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일, 물건을 파는 일, 그런 것들이 정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본으로 자본을 버는 것을 상대적으로 좀 어릴 때 시작을 하면 중간 과정에서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성과는 바로 자본 축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패들도 사실 젊을 때 해야지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반면에 너무 늦은 나이에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사실 재기하기가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만약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지금처럼 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돈에 대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심지어 이제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요즘 좋은 툴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색성이 너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많은 돈을 주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일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분들은 약간 이제 시대적인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행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스트레스 저항성이 강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산의 형성 방법, 자본의 재배치, 자녀를 어떻게 행복하고 돈에 대해서 위연해질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교육 관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성공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에 대한 형성 과정과 재배치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